깡시골에서 태어나 자랐던 저는 나름 저희 마을에서 똘똘하기로 소문난 아이였습니다. 제가 5살이 막 되었을 무렵에 어머니께서 마을 주민분께 동화책을 잔뜩 받아오셨는데 제가 하루 종일 그 책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래요. 그러더니 5살 여름부터 혼자 책을 읽기 시작하더랍니다. 마을 분들은 개천에서 용나는 거 한번 보자며 좋아하셨다죠. 마을에 제 또래가 두어 명밖에 없던 시골 중에서도 정말 깡시골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개천에서 용까진 아니었지만 나비 정도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던 전문대학교에 입학을 했으니까요. 부모님께서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터울 큰 형과 누나가 있는데 형이랑 누나는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누나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을 했고 형은 부모님의 농사를 물려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늦둥이 막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간다고 하니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서울 가는 길에 먹으라며 챙겨주신 삶은 달걀과 주먹밥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차 안에서 펑펑 울면서 눈물 젖은 주먹밥을 먹었으니까요. 촌놈이던 저에게는 서울의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도 신기하고 시끌벅적한 시내도 신기하고 높은 건물, 많은 차, 큰 가게들도 모두 신기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코 베인다는 형의 당부를 명심하며 서울살이를 시작했고 신기한 것들은 제쳐두고 학업에 집중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얼른 취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부모님께서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내주셨고 농사로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하숙집 월세를 내주셨으니까요. 얼른 취업해서 집에 돈 가져다 주는 게 그 당시에 제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고 그 덕에 교수님 추천으로 졸업하자마자 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이었고 제조업체 관리 사무직으로 입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 신분에서 벗어나서 직장인의 신분으로 서울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예상과 달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사무직이라서 몸이 힘든 것도 없었고 선배들도 모두 친절하셨거든요. 적응도 금방 했고 업무도 빨리 익혔습니다.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을 볼 때마다 미소가 번졌고 부모님께 돈을 보내드릴 때는 참 뿌듯했죠. 그렇게 평범하다면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같은 부서 대리님이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저 장가 갑니다. 와서 식사 함께 하고 가세요. 대리님이 결혼을 한다니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만나는 분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매일 야근에 찌들어서 사는데 언제 이성을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는지 저로서는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대리님, 시간도 없는데 언제 연애를 하신 거예요? 시간이 대수야? 사랑하면 다 되는 거야. 재석 씨도 제대로 된 인연 만나면 알게 될 거야. 인연이라. 사실 깡시골에서 분교를 다니고 남중 남고를 다니고 공업계 대학을 다닌 저는 이성과 교제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과연 이런 나도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 싶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제 인생의 반쪽짜리를 내어주고 싶은 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은 회사 근처 식당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바닥에 지갑이 떨어져 있어서 주인 아주머니께 드리려던 그 순간에 한 여자가 헐레벌떡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거 제 지갑이에요. 아, 다행이다. 단정하게 머리를 하나로 묶고 흰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를 입은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야말로 첫눈에 반하게 된 거였죠. 그날 이후 우연인지 운명인지 회사 근처 식당에서 그녀와 몇 번 더 마주치게 되었고 제가 용기를 내서 눈인사를 건네며 저희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저희 회사 바로 옆 건물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을 했다는 그녀는 자기의 일을 참 좋아하고 그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남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저희 팀 대리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면 다 된다는 말, 제대로 된 인연을 만나면 알게 될 거라는 말, 저는 그녀가 제 운명의 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만난 지 1년이 되었을 때 덜덜 떨면서 반지를 주며 프로포즈를 했고 얼마 뒤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보통 결혼을 하면 여자들은 직장을 그만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계속 회사를 다니고 싶다고 했고 저는 아내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일을 좋아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내 회사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지만 저는 아내를 응원해줬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반년을 채 못 넘기고 회사를 그만둬야 했었죠.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거든요. 아내는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걸 아쉬워했지만 그래도 저희 두 사람 다 아이를 갖고 싶어 했기에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아이 좀 크면 그때 다시 일하면 되지. 그럴 수 있도록 내가 꼭 도와줄게요. 알겠어요. 지금은 우리 아이한테만 집중해요, 여보.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다니 너무 기쁘면서도 어깨가 묵직했습니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생각했고, 얼마 안 남은 인사평가에서 꼭 승진을 해야겠다고 의욕을 불태웠죠. 그렇지만 제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임신하는 동안 정말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입덧은 기본이었습니다. 냉장고만 열어도 구역질을 하고 물냄새도 못 맡고 초반에는 거의 매일 토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다면서 엉엉 울기도 했죠. 입덧이 나아지지 않아서 쌀죽에 간장 뿌려 먹는 정도만 먹었고 그나마 과일이랑 빵은 좀 먹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이런 것만 먹기 싫다면서 죽그릇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왜 아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야 하냐면서 차라리 아이가 없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대신 아파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너무 답답하더군요. 최대한 아내 기분을 맞춰주고 맛있는 과일과 빵을 사다 줬습니다. 그러다가 임신 중기를 벗어나서 그때부터 입덧이 조금 나아졌는데 병원에서 말하길 아내가 조산 위험이 있다고 집에서 누워만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누워있는 생활이 답답한 아내는 매일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안아줄 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아이가 태어나서 이 모든 게 다 괜찮아지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신 37주를 넘긴 어느 날 새벽, 아내가 배가 너무 아프다면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했고, 그날 천사같이 아름다운 저희의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보, 너무 고생했어. 이제 다 끝났어, 여보. 너무 고생했어. 저는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내를 힘들게 하는 건 없을 거라고, 저희를 괴롭게 하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내는 아기를 돌보는 것을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잠을 못 자는 걸 힘들어했고,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듣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장모님께서 와서 아이 보는 것을 도와주셨거든요. 그때부터 아내는 육아를 힘들어했고, 장모님과도 많이 부딪혔습니다. 너는 엄마라는 게 애 모유 주는 게 힘들어서 분유를 먹이냐? 그래도 한 달은 모유를 먹여야지. 분유 먹고도 잘 크거든. 엄마는 내 엄마 아니야? 근데 왜 애 편만 들어? 애라니, 네 새끼야, 네 새끼.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그러니? 너는 애가 모성애도 없어? 장모님이 정말 점잖으신 분인데 오죽하면 그러셨겠어요. 제 아내가 오남매 중 막내라서 위에 처형이 2명 있었는데 처형들 산후조리 해줄 때는 이러지 않았다면서 장모님이 혀를 내두르셨습니다. 장모님이 처음에 한 달간 저희 집에 있겠다 약속하셨는데 결국 보름을 못 넘기고 댁으로 돌아가셨고 제가 있는 휴가 없는 휴가를 끌어다 써서 아내와 아이를 돌봤습니다. 제가 밤낮 없이 아이를 열심히 돌보니까 아내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아이에 대한 애정도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예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제가 마음 놓고 회사로 돌아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주말 아내의 회사 동료들이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전날 제가 쿠키와 빵을 잔뜩 사두었고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도왔습니다. 편하게 대화 나누라고 방에서 아이를 돌보기도 했죠. 해가 느엿해질 때쯤 동료들이 돌아갔는데 어쩐지 아내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그냥 나는 언제 다시 일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부러워서. 엄마한테 애 맡기고 일하러 가는 건 좀 그렇겠죠? 지금요? 이제 100일 좀 지났는데, 그치? 아직 안 되겠죠? 그리고 회사에서 받아줄지도 모르는 거고. 아내는 회사를 다니면서 일하는 것을 포함해서 바깥의 자유로운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럴수록 제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빨래를 개고 아내 밥을 차려두고 퇴근 후 젖병을 닦고 집 청소를 하면서 살림과 육아를 도왔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자꾸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나 봅니다. 집안 여기저기를 기어다니는 딸아이를 냅두고 낮잠을 자고 있고 묵직한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고 이유식이 묻어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히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애정 없이 육아하는 아내가 불안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제가 승진을 했고 제 승진 소식을 들은 아내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걸 지금 자랑이라고 말하는 거냐면서 일부러 놀리는 거냐며 당신만 잘 나가서 좋겠다며 자기는 애 때문에 집에만 갇혀 있다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밝고 사랑스러운 아내였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바로 잡을 수 없는 일인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저희 신혼집이 복도식 아파트였거든요. 퇴근하고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아기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설마 우리 딸이 오는 건가 싶어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자 아기 울음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고 저희 아이임을 확신한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급하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서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고 아내는 거실 구석에서 두 귀를 꽉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아이 몸이 불덩이더라고요. 숨이 넘어갈 듯 우는 아이는 울음을 그칠 줄 몰랐습니다. 소영이 몸이 너무 뜨거운데? 언제부터 이런 거야? 몰라. 아침부터 좀 뜨거운 것 같기도 하고. 나도 몰라. 분유 줘도 먹지도 않고 그냥 울기만 해. 정말 시끄러워 죽겠다고. 그때 갑자기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더니 눈이 뒤집어지면서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심각함을 인지한 저는 바로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날이 추웠는데도 아이 몸이 너무 뜨거워서 저까지 땀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혹시 탈수가 올까 응급실 가는 택시에서 분유를 먹이는데도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곧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을 했고 아이 상태가 심각한지 의사와 간호사들이 신속하게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곧이어 듣게 된 말은 아이가 뇌수막염이나 뇌염일 가능성이 있다고 빨리 열을 내리는 게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해열제를 맞으면서 힘없이 축 처진 아이 손을 잡고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아이의 열은 하루하고도 반나절이 더 지나서 겨우 떨어졌고 CT와 MRI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틀 만에 퇴원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문제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딸이 응급실에 간 게 8월 때거든요. 기어다니기도 잘하고 잡고 서는 것도 연습 중이었고 웃기도 잘 웃고 옹알이도 잘했습니다. 깍꿍놀이도 좋아하고 놀래키면 까르르 웃던 아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놀래켜도 웃지를 않더라고요. 쳐다도 안 봤습니다. 보통은 주변이 조용할 때 이름을 부르면 돌아봤는데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그러다 하루는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떨어뜨려서 깨트렸는데 그렇게 시끄러운데도 딸아이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죠. 아이를 데리고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그때 듣게 된 충격적인 사실, 제발 아니길 바랐는데 아이의 청각신경이 손상되었다고 했습니다. 열이 펄펄 끓던 그때
신경이 감염되어서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저희 딸은 청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아내는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이제는 저도 세월이 흘러 괜찮지만 사실 처음에는 딸에게 장애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었죠. 아내도 저만큼 속상했을 겁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부모는 이겨내야죠. 언젠가는 아내도 괜찮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딸아이를 바라보고 있으면 왜 그렇게 애를 불쌍하다는 듯이 쳐다봐?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내 탓하고 싶은 거 참고 있는 거 맞지? 내 탓하려면 해. 원망하라고. 라면서 화를 내곤 했습니다. 아이가 못 들으니까 아이 앞에서 짜증난다,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했고, 심지어는 장애인 키우기 싫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아이가 돌을 막 넘겼을 때 아내는 더 이상 못하겠다며 자기 인생을 살 거라면서 떠나버렸고, 저와 아이는 단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빠 혼자 딸아이를 키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 누나가 없었다면 아마 못 살았을 겁니다. 매형이 회사를 다니다가 사업을 차렸는데 그게 좀 잘 돼서 서울에 집을 샀었거든요. 그래서 누나네랑 집이 꽤 가까웠는데 아내가 집 나가고 누나가 저희 딸을 돌봐줬습니다. 그렇게 누나 손에 1년을 크고 누나가 이사를 가게 되면서 딸아이가 두 돌이 지났을 때 어린이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게다가 이렇게 어린데 과연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맞는 건가 고민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제가 일을 그만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볼까? 가게를 차려서 아이를 데리고 있을까 고민도 해봤습니다. 누나가 아이에 몇 년 데리고 살면 어떠냐고 제안도 했고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아이를 품 안에 끼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걸 붙잡으려 하지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일을 안 하는 시간에는 딸아이를 위해 모든 시간을 쏟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알아봤는데 장애인이라고 하니 모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청각장애인은 힘들다고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이들 수가 적은 작은 어린이집을 발견하게 되었고 원장님은 저희 딸을 보자마자 따뜻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보육교사로 일했을 당시에 수어에 관심이 있어서 혼자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때 공부하길 잘했네요. 한번 해봅시다. 소영이 저희가 품어볼게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원장님과 선생님들을 만났으니까요. 딸아이는 그곳에서 많은 사랑과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보면서 저도 더욱 힘을 냈습니다. 저분들이 저희 딸을 품어주셨으니 저도 더 노력해서 딸을 잘 키워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딸아이한테 조금씩 수어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저 혼자만 공부를 했거든요. 아이한테 수어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이한테 직접 하게 한 적은 없었는데 두 돌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해도 될 것 같아서 수어를 알려줬습니다. 청각 장애를 가졌지만 다른 발달은 빨랐던 아이라서 수어도 빨리 배우지 않을까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한글도 모르고 말도 모르는 아이에게 수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딸이 정말 밝거든요. 웃음도 많고 활동적이고 애정 표현도 많은 아이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답답할 법도 한데 짜증내지 않고 언제나 차분히 원하는 걸 요구하는 아이입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제가 포기를 하겠습니까? 힘들 때마다 딸아이를 보면서 힘을 내곤 했습니다. 저희 딸과 저,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딸아이는 잘 자랐고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수어는 물론이고 한글까지 깨우치게 되었죠.
청각장애 말고는 다른 발달은 모두 문제가 없어서 일반 초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씩씩하게 나아간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니까 왜 수업 종이 쳤는데 교실에 안 들어가냐고 하는 선생님도 있었고 아이의 사정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오해를 하기도 했고 사정을 알면서 놀리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친구들은 자신과 안 놀아준다는 것을 알게 된 아이는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혼자 노는 법을 터득하고 혼자 밥을 먹는 게 익숙해지고 혼자 하는 취미 활동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의 눈이 반짝반짝할 만큼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되었죠. 그건 바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저랑 같이 서점에 갔었는데 아이가 국내외 유명한 그림을 모아둔 책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줬더니 하루 종일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날에는 책 속 그림을 따라 그려서 저한테 보여주더군요. 당연하게도 그림을 배운 적이 없었는데 너무 잘 그려서 신기했습니다. 미술 학원에 다녀보면 어떻겠냐 물으니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곧장 학교 근처 미술 학원에 데리고 가서 혹시 아이를 받아줄 수 있겠냐 물으니 원장 선생님이 흔쾌히 아이를 받아줬습니다. 그땐 이미 글로 적어서 사람들한테 의사 표현을 할 때라 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죠. 미술 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후로 아이는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학원에서 그리던 작품을 다 완성하고 가져온 날에는 저한테 한참 동안 그림 설명을 하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껏 본 모습 중에 가장 행복해 보이더군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잘 찾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보다도 미술 학원을 더 좋아했던 아이는 그렇게 예술의 세계에 푹 빠져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인공 와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인공 와우에 대한 얘기를 듣고 기사를 봤을 때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아이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좀 더 안정화되고 보편화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 아이가 중학생 때가 되어서야 수술을 할 수 있었죠. 수술한다고 끝이 아니라 재활도 해야 했습니다. 저와 아이는 긴장 반 설렘 반을 가지고 재활에 임했습니다. 아마 아이도 저처럼 기적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공와우를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 세상에 청각장애인이 아무도 없게요. 저희 딸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 말소리 같은 건 들을 수 없었고, 지금 주변에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정도만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한테 티는 안 냈지만 솔직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너무 좋아하더군요. 이제 학교 종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서 말이에요. 활짝 웃으면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는데 순간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만의 세상을 이미 완전히 받아들였는데 제가 일말의 미련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이는 언제나 강하고 밝았습니다. 엄마가 없다는 거에 한 번도 불만을 가지지 않았고 남을 부러워한 적도 없었습니다. 또 장애가 있다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원망한 적도 없었고 남들과 다른 현실을 마주하는 거에 불평을 한 적도 없었죠. 제가 아이를 품어야 마땅한 건데 오히려 제가 아이한테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면서 저도 더 힘을 냈습니다. 더 당당해지고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아이를 바라볼 때 전전긍긍하지 않고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아이를 완전히 믿게 된 것 같습니다. 분명 잘 이겨내고 잘 해낼 거라 말이죠. 딸아이는 들을 수 없으니 수업에 집중을 하기 어려워서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그림은 전교에서 제일 잘 그렸습니다. 9살 때부터 다니던 미술학원을 중학생이 되어서도 다니고 있었죠. 그러다가 미술학원 선생님의 권유와 딸아이의 관심으로 고등학생 때는 컴퓨터 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로 그리는 그림들에도 관심이 많았던 딸아이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걸 배웠습니다.
컴퓨터 학원 다닐 때도 수업 듣는 게 힘들어서 수업 끝나고 선생님께 질문도 많이 하고 책을 달달 외울 정도로 많이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혹시 미대를 가려나 잠깐 생각한 적도 있지만 딸아이는 대학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대학은 무의미한 것 같다면서 혼자 그림을 그리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했죠. 그러더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방방 뛰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작업 의뢰를 받게 되었다면서 처음으로 그림 그려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컴퓨터도 미술도 모르는 저는 그 상황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믿을 만한 거 맞냐고, 사기꾼들 아니냐고 하니까 딸아이가 자기한테 가져갈 게 뭐가 있겠냐면서 웃더라고요. 딸아이는 정말 그림을 그려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용돈벌이 정도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떠나서 딸아이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희 딸이 그리는 그림은 항상 행복하거든요. 희망과 행운, 기적이 담긴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림을 사람들한테 그려줄 수 있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자신의 그림을 본다는 것에 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장애인이 그림에 기적과 희망을 담다니 참 특별하고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찾은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그 일로 돈까지 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딸아이는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작업을 할 때 보통 이메일로만 소통을 해서 일을 맡기는 사람들도 딸아이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죠. 딸아이는 그림으로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청각 장애인이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그냥 그림 그 자체로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만나거나 통화로 하는 미팅이 불가능해서 큰 회사나 기업들과는 작업을 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딸아이는 만족해 했습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면서 아주 행복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어느덧 50대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들어간 회사를 줄곧 다니고 있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아이 엄마도 만나고 사랑스러운 우리 딸도 낳고 딸아이 장애 알게 된 뒤로 응원도 많이 받고 좋은 사람 많이 만나면서 잘 지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년을 채우고 싶었지만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유받게 되었습니다. 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젊은 관리자를 필요로 할 테니까요. 선배들도 대부분 50 넘기고 퇴직을 하곤 해서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 상황에 닥치니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죠. 퇴직을 한 뒤로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퇴직하고 어떻게 사는 건가 궁금해서 선배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해보게 됐습니다. 젊었을 때 투자를 잘해서 돈 걱정 없이 지내는 사람도 있었고, 형수님과 함께 식당을 개업한 사람도 있었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땅히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저는 이런저런 일자리를 찾아보던 중에 경비일이 생각보다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흔히 아는 아파트 경비뿐만이 아니라 상가 경비도 있고 오피스텔, 병원, 회사 등 다양했습니다. 같은 회사 다니던 선배 중에 퇴직하고 아파트 경비원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민원이 좀 있기는 하지만 혼자 고요하게 일을 하는 게 나름 괜찮다고 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서 특별히 몸이 힘든 것도 없다고 했죠. 저도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경비일에 관심이 생겨서 지원을 했는데 그쪽도 경쟁이 상당하더라고요. 저처럼 퇴직하고 할 거 없는 사람들 천지였습니다. 그 중에서는 대기업을 나온 사람, 좋은 대학교를 나온 사람도 있었죠. 첫 면접에서 보기 좋게 떨어지고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면접에서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참 답답하더라고요. 집에서 1시간 반이나 떨어진 곳까지 간 거였는데 네 번째 면접까지 떨어지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벌어놓은 것이 있었으니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장애인을 키우는 부모라면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저 아이를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짙었습니다.
뭐 하나라도 더 물려주고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적어도 제가 더 늙었을 때 딸아이가 제 뒷바라지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조급하고 착잡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를 알아보았고 경비일 말고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나 싶던 차에 상가 건물 경비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엄청 가까운 곳은 아니었지만 버스로 한 번에 갈 수 있고 보수도 괜찮았습니다. 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가릴 처지인가요? 냉큼 지원을 했고 이틀 뒤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은 아무리 봐도 익숙해지지가 않더군요. 거울 앞에서 얼마나 마음을 다잡았는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 면접이다. 잘해보자. 면접 장소에 도착해서 면접을 보는데 어째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40대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반응이 별로더군요. 30년을 한 직장에서 일하다가 전혀 다른 업무를 해야 하는데 할 수 있겠냐? 경비 경험이 없는데 혼자 괜찮겠냐? 집에서 멀지 않냐 등 질문들이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면접도 오래 보지 않았고요. 합격 여부 따로 연락 준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갑자기 한숨이 푹 나오더군요. 아무래도 이번에도 불합격인 것 같았습니다. 곧장 집에 가기 싫어서 좀 걸었습니다. 한 1시간쯤 걷다 보니 해가 뉘엿뉘엿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 배가 고파왔습니다. 딸아이한테 문자를 보내서 저녁을 뭐 먹을까 물어봤는데 이미 햄버거를 사와서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때마침 눈앞에 국밥집이 보였고 밥을 먹고 들어가야겠다 싶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그랬을까요? 제가 원래 술을 잘 안 하는데 그날따라 소주가 먹고 싶어서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소주를 한 병 시켜서 먹었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소주를 먹으니 가슴속에 묵직하게 쌓여있던 게 잠시나마 씻겨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사색에 잠겨서 2시간을 넘기는 동안 소주 한 병을 겨우 먹고 알딸딸한 상태로 또 걷고 걸었습니다. 그러다 정신 차려보니 시간이 너무 늦어서 곧 막차 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급히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곧장 집에 가는 버스를 탔는데 딱 한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2명이 앉는 자리였는데 창가 쪽에는 한 외국인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짧은 노란 머리가 참 잘 어울리고 나이대는 3,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죠. 밖이 이렇게 깜깜한데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걸 보고 외국인들은 선글라스를 엄청 좋아하는 건가 생각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고 보니 외국인 손에 흰색 지팡이가 들려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이 사람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설마 혼자 버스에 탄 건가 싶어서 주위를 둘러봤는데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죠. 혼자 괜찮은 건지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2정거장쯤 지났을까요? 외국인이 무슨 말을 하려는 듯이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긴장이 되더군요. 영어를 못한다는 말이 뭐였더라? I don't, I don't speaking? I don't speak? 뭐였더라? 하면서 식은땀까지 날 뻔했는데 외국인은 아주 정확한 한국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서울역 가는 버스 맞죠? 당황해서 맞다고 대답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막차라서 서울역까지 안 가는 버스더군요. 기사님께 다시 확인을 한 뒤에 얼른 외국인한테 가서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당황을 해서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손으로 창문 쪽을 더듬는 게 아무래도 하차벨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른 대신 벨을 눌러주고 외국인에게 물었습니다. 서울역에 가는 다른 방법 알고 있으세요? 아니요. 일단 내려서. 아, 잠시만요. 곧 정류장에 도착해요. 앉아 계세요. 버스 멈추면 말씀드릴게요. 버스가 멈추고 기사님께 잠깐 기다려달라고 하고 외국인이 내리는 걸 도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버스에서 내렸죠. 그 버스에서 내리면 집에 택시를 타고 가야 했지만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 딸 생각이 작고 나서 말이에요. 한국말을 잘하긴 했지만
버스 타는 게 익숙하지 않고 서울역을 찾는 걸 보면 관광객인 것 같았습니다. 앞도 잘 안 보이는데 타지에서 늦은 시간에 길을 잃게 되었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제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또 저희 집도 서울역에서 멀지 않았거든요. 서울역 근처에 묵고 있다고 하길래 택시를 잡고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가는 동안 외국인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을 도와주는 것이 수상해 보일까봐 제 사정을 고백하게 된 거였죠. 실은 저한테 딸이 하나 있는데 소리를 못 들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쪽 지팡이 보고 지나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희 딸 생각이 나서요. 게다가 우리나라에 여행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여행 와서 길을 잃으면 엄청 당황스러울 테니까요. 그러셨군요. 맞아요. 사실 제가 한국을 참 좋아해요. 처음엔 드라마로 한국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이 표현해내는 영상미도 너무 좋고 중간중간 나오는 명소들도 참 예쁘더라고요. 한국말도 멋있었고요. 그때부터 한국 팬이 되었어요. 한국어 공부도 하고 한국인 친구도 사귀면서요. 20대 때 처음 한국에 왔을 때가 기억나요.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아, 그때는 눈이 잘 안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2년 전에 사고가 좀 있어서 점점 앞이 안 보이게 되었고 시력을 완전히 잃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국을 보고 싶어서 왔어요. 저희 언니가 같이 왔는데 급하게 일정이 생겨서 제가 혼자 있게 되었거든요. 버스 여행이나 할까 하고 나갔는데 너무 늦어버렸지 뭐예요. 그런데 한국에 다시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친절한 분도 만나게 되고. 그랬군요. 잘 보이다가 갑자기 안 보이게 되면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네요. 외국인은 쓸쓸한 표정을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째 분위기가 우울해진 것 같아서 저는 급히 화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주변이 없거든요. 재밌는 얘기를 많이 알지도 못하고요. 취미 같은 것도 딱히 없었습니다. 제 관심사는 오로지 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우리 딸 얘기나 하자 싶어서 딸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딸이 귀는 안 들리지만 보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고 감각이 좋아서 그림을 그린다고. 그림을 정말 잘 그려서 그걸로 돈도 벌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딸딸하게 술기운이 올라와서 미주알 고주알 참 별의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외국인은 저희 딸 얘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었고 어느새 외국인이 묵고 있는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어요. 별 말씀을요. 남은 한국 여행 잘하고 가세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아, 물론 안전이 최우선인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이메일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너무 감사해서. 외국인의 말에 흔쾌히 이메일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고향에 안전하게 돌아가게 되면 메일을 하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외국인과 헤어지고 집에 돌아갔는데 다음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합격이요? 제가 합격이라고요? 바로 전날 봤던 경비 면접에 합격을 한 것이었습니다. 반응이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아서 당연히 떨어졌겠거니 하고 기대도 안 했는데 당장 그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날 외국인한테 호의를 베풀어서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경비일은 제 적성에 잘 맞는 듯 했습니다. 상가 건물이라 민원도 거의 없었고 사람들도 모두 친절했습니다. 일이 크게 힘들지도 않았고요. 경비 업무에 잘 적응해 가던 어느 날 핸드폰으로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잘못 눌려서 메일창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뭘 많이 하지 않거든요. 딸이랑 연락하고 인터넷 뉴스만 보는 정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게임도 하고 무슨 영상 같은 것도 많이 보던데 저는 영 손에 안 익더군요. 아무튼 메일창이 켜진 김에 그 사이 쌓인 광고 메일들을 삭제하고 있었습니다. 퇴사한 이후로는 메일을 확인할 일이 없어서 열어보질 않았거든요. 별의별 광고들을 삭제하고 있는데 그때 한 메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고향에 도착했어요. 라는 첫 줄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때 버스에서 만난 시각장애인 외국인이 떠올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메일을 눌러보니 역시나 그 외국인이었습니다. 메일을 보낸 지 보름도 더 지나 있었습니다. 너무 늦게 메일을 확인한 거죠. 메일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한국 여행을 마치고 고향에 잘 도착했다고. 그날 있었던 일을 언니한테 말해서 엄청 혼났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죠. 요즘에 또 새로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이제는 보는 게 더 어려워져서 소리로만 듣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자신의 근황을 적은 외국인은 메일의 마지막 줄에 이런 질문을 적었습니다. 혹시 따님의 그림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림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앞도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저희 딸 그림은 왜 궁금해할까 의아했습니다. 메일 보낸 지 오래돼서 답장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되었고요. 그러다가 딸아이한테 이 사실을 말해줬더니 딸아이가 그림을 보내주자고 하더군요.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딸아이 말대로 그림 몇 개를 메일로 보내줬습니다. 제가 저희 딸이 그린 그림은 전부 다 핸드폰에 넣어두고 다니거든요. 답장이 오던 안 오던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만 가져갔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의 그림에 담긴 행운과 기적이 그 외국인에도 닿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외국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 답장은 아주 충격적이었죠. 사실 그 외국인은 실력 있는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아트재단 운영자였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멋진 작품을 찾는 것이 직업인 사람인데 시력을 잃게 되다니 비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이 그러더라고요. 저의 딸의 작품이 아주 멋지다고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감동적이기까지 하다고 했습니다. 외국인은 제가 메일로 보낸 딸아이의 그림을 출력해서 아주 가까이서 꼼꼼하게 들여다봤답니다. 잘 보이지 않는 눈을 크게 떠보기도 작게 떠보기도 하면서요. 몇 시간을 저희 딸 그림만 보다가 형제들에게 작품을 보여주니 형제들이 탄성을 뱉었다고 했습니다. 그림을 보고 있으니 행복해진다면서 대체 이 아티스트는 누구냐고 했다더군요. 자신들의 재단과 계약하고 싶다면서요. 저는 예술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이게 분명 칭찬인 것 같기는 한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딸아이한테 메일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딸아이가 방방 뛰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 딸의 작품을 전시도 해주고 팔아주기도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딸의 작품이 더 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였죠. 딸아이는 매일 가장 밑에 있는 외국인의 명함을 보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 외국인의 아트 재단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재단에 소속된 작가의 작품을 좋아한다면서요. 활짝 웃으며 기뻐하는 딸을 보니까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잠깐의 인연이 불러온 기적이었죠. 얼마 뒤 딸은 그 외국인이 있는 아트 재단과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열심히 그림을 그리다가 딸아이 작품이 전시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딸이랑 비행기를 타봤습니다. 유럽까지 가서 짧은 여행과 함께 전시된 작품을 구경하고 왔죠. 멀리서 저희 딸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이 그 앞에서 그림을 감상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뭉클하더군요. 귀가 들리지 않는 딸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용감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나 싶기도 하고 이제는 내 도움이 없어도 잘 살겠구나 싶어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딸의 그림에서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기적을 증명해낸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딸아이의 작품이 몇 점 팔리기도 하고 또 다른 전시에도 참여하면서 화가로서 아주 멋지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주 열정적으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멋진 화가죠. 딸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외국인과 계약을 해서 전시를 한 건 정말 기적이었다고요. 이전에는 의뢰가 들어오는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이 그리고 싶은 게 뭔지 너무 상업적인 그림만 그리는 건 아닌지 조금 회의감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단과 일을 하면서 정말로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니까 가슴이 뛰고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도 가지게 되었다면서 제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나 참, 제가 한 게 뭐 있다고 그러는지 정말 천사같이 마음이 착한 아이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또 딸아이랑 같이 가끔 봉사를 다닙니다. 애들 있는 곳도 가고, 나이 많은 노인들 있는 곳도 가고, 몸 불편한 장애인들 있는 곳도 가는데, 갈 때마다 속으로 수없이 많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기적이 찾아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청각장애인이 갑자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거나, 시각장애인이 갑자기 앞이 보이거나, 지체장애인이 갑자기 몸을 움직이거나 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만난 어떤 사람으로 인해 또는 마주한 어떤 일로 인해서 내 삶이 더 나아지게 된다면 바로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이겨내려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기적을 마주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 사연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도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운 가득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